짠. 자, 화면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최적 건강의 첫걸음 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소화가 잘 되면 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유해한 세균들이 소장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 증상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입냄새가 심해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스스로 내가 구취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식사를 하면 특히 배가 불편하고 또 통증이 있는 분들, 식사를 하고 난 뒤인데도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자, 막 속이 미식거리어서 오심이 있는 분들, 심하면 구토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변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들. 또 아니면 너무 변이 묽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항문이 너무 가려워요. 자주 항문 주위가 가려워서 끓는 분들,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면 헛배가 불러오고 복부 팽만감, 배가 뻥뻥하게 이렇게 불러오시는 분들, 식사하고 난 이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뭔가 소화가 안 된 듯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 이런 분들,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흉통이 있는 분들, 가슴에 통증이 있는 분들, 또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나거나 여드름과 같은 뾰루지가 가슴이나 등이나 얼굴 이런 부위에 나는 분들, 그리고 천식이 있는 분들, 특히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심하게 이렇게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 커피가 아니고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너무 심하신 분들,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기억도 잘 안 돼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태, 뭔가 머리가 안개가 끼는 것처럼 자욱하고 일의 순서가 두서가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반복된 일상만 반복하게 되는 이런 상태. 왠지 모르게 두려움, 공포감이 엄습해 오시는 분들, 그냥 우울한 분들, 힘들어요.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내의 세균 불균형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소화가 첫 번째 위에서의 소화 과정이 잘 되었더라면 장내는 깨끗한 환경으로 되었을 텐데, 먹는 음식 때문이든 위나 췌장 효소에 문제가 있든 이렇게 해서 장내에 세균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증상들의 공통적인 것은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 빠졌는데요, 근육 이제 근막염이나 인대가 아픈, 어깨가 아프다,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다, 이런 근막에 통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있지 않은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인간들에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도 있고 코 안에도 있고 입 안에도 있고 비뇨 생식기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생물들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장 속에 거의 95%가 살고 있다. 전체 미생물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이런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중에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는데 대부분은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과거에는 세균들을 이렇게 세균들이 어떤 세균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배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배양을 하지 않죠. 유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인간의 게놈, 인간 유전자와 같이 그런 용어를 써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우리 장내에는 이런 뭐 펌유큐티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균들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들은 이런 90%가 이런 세균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뭐 100조개 이상이다, 뭐 수백 조개다 이야기를 했었고 무게를 달아보니 1.2kg 정도로 우리 인간의 내 무게가 비슷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이제 밝혀보면요 한 38조개 정도가 된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한 200g 정도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유전체는 한 2만 3천여 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장내에 있는 세균들은 약 300만 개 이상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 유전체보다도 150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인간 유전체보다도 150배나 많은 유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뇌는 1.3kg, 간 1.5kg, 뭐 그래서 피부를 제외하고는 간이 가장 큰 장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2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냥 세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단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뇌나 간, 콩팥들처럼 하나의 장기로서 요즘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세균들이 그냥 단일한 것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인 숙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치 뇌나 간, 신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간을 이식하고 콩팥을 이식하듯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는 이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히 가장 효과적인 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이식을 했더니 또는 염증성 장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식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 대변 뱅크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아직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지금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단 2주 만에. 그렇다고 해서 2주 만에 뭐 완전 통째로 바뀐다는 건 아니라 그건 유전체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바뀔 수 있는데 어떤 거 수면이나 운동, 스트레스, 먹는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숙주에게 유익한 형태로 이런 유전체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 우리의 장은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다채로운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서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 이런 생태계가 다르다는 거죠. 한 100여 종에 불과한 다양성이 생명체가 100여 종에 불과한 사람부터 1000여 종에 달하는 다양성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이런 장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장애는 조절 T림프구가 약 70%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태계를 잘 이루게 되면 면역 조절, 즉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지나치게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서 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면역 조절에도 관여하는 데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생태계가 잘 보존된 환경에서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숙주가 인간이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세지방산이 우리 인간의 장을 더욱더 튼튼하게 특히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독소나 세균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전신적인 작용을 조절해 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측 그림과 같이 생명체의 다양성이 깨지게 되면 이런 항폐된 장에서는 유해균이 많아져서 장벽에 누수가 생기게 되고 이런 장벽 누수를 통해서 독소나 세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침투해서 우리 전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내 환경, 즉 장내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장에만 국한된 증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앞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내 생태계에 대한 그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익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을 가져다 주는 병원균은 나쁜 균, 유해균, 그리고 잘 모르는 균은 그냥 중간균, 기회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리고 특히 유산균들을 그 유익균이라고 통일시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냐면 이제는 그런 특정 세균이 뭐 있으면 좋고 병균이 있으면 무조건 박멸해야 대상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세균, 뭐 좋은 균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한 종류의 세균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종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들이 각각 하나하나 다양한 기능들을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좋은 균만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병원균이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세균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정상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 근데 이러한 생태계가 깨졌을 때를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 정상 생태계는 유바이오시스.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서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하듯이 정상 생태계는 유바이오시스, 나쁜 균형이 깨진 상태는 디스바이오시스. 그래서 이러한 정상 생태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장내 세균, 즉 상주균들이 많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나쁜 균들이 조금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정상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주요 장내 세균들은 단세지방산을 생성시켜서 우리 국소적으로는 장에도 도움을 주고 전신적으로 우리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 상태를 정상적인 생태계. 이때가 우리가 장도 건강하고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질병의 시작을 막아주고 우리가 최적 건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요 장내 세균은 있기는 있는데 유해균들이 훨씬 더 많이 첨가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벽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다. 즉 한마디로 디스바이오시스란 건강한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 구성과 달라지는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우리가 장을 좀 현명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장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대장암까지, 또 심지어는 간에 영향을 미쳐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간경화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킵니다. 아토피나 천식, 건선,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그 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도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죠. 그리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심혈관 질환도 동맥경화나 심동경색 뇌졸중, 고혈압, 비만도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치매, 우울증, 자폐증,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신경 뇌질환도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형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도, 대사질환도 마찬가지로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앞서 두통이 있다, 에너지가 다운이 된다, 속이 미식거린다, 설사를 한다, 변비가 있다, 늘 더부룩하다, 항문이 가렵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질병이 오랫동안 이거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이 질병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은 해결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고통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디스바이오시스, 이거를 유바이오시스 상태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왜 올까? 라는 것을 밝혀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쪽에 좌측에 보면 이민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냐면 태국이거든요. 태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밑에 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유바이오시스 상태죠. 이 태국에 살고 있던 이분들은, 이민하기 전에 태국에 살고 있던 이분들은 채식 위주, 즉 수렵 채집인들의 식단과 비슷한 그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프리보텔라라는 균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이렇게 10년, 뭐 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한 10년 좀 살다 보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의 다양성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고 프리보텔라는 감소하고 서구형 식단을 섭취하면서, 즉 탄수화물 정제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육류 위주 가공육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 박테로이데스라는 세균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제 장기간 거주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장내 다양성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 2세대들은 훨씬 더 다양성이 깨져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유럽계 미국인들은 훨씬 더 장내 환경이 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이민 가기 전에는 프리보텔레가 많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때 나타나는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있고, 또 다양성도 있는 이런 유바이오시스 상태가 환경이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나쁜 쪽으로
불균형이 오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면 다시 그러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네, 대답은 yes,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에는 무균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생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균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자연분만을 통해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균에 처음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엄마의 피부에 상지하고 있는 균에 노출이 되느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질병에 노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는 사실, 당연히 자연분만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모유를 통해서 모유 섭취를 했는지 분유 섭취를 했는지도 이렇게 다양성과 세균의 장내 세균의 구성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감기나 소화기 증상에 있어서 항생제를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장내 환경은 굉장히 구성은 달라지더라.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장내 환경이 달라지더라. 성인에 이르러서는 건강한 사람이냐 비만한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장내 미생물의 조성은 바뀌더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70대냐 100세가 넘었냐에 따라서도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많은 나이나 환경적인 인자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 중에서도 항생제가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장내 미생물 조성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20세기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고 우리 질병으로도 구해준 굉장히 인류에는 고마운 존재이긴 한데 이게 오남용됨으로 인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은 굉장히 나쁜 상태로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가게 되는 이게 주범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오남용하는 거는 우리 장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먹게 되는 관절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먹게 되는 이 엔사이드, 그러니까 즉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또 장을 나쁘게 하는 주범이고 그리고 위염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먹는 제산제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물들 또는 우울증, 공황장애 약물들, 이런 향정신성 약물들 모두 우리 그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약물 복용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식단을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빠르게 변화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처음에 식물성 식단을 하다가 채식 위주 식단을 하다가 이후에 이틀간 동물성 식단을 했을 때 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오는 것이 급격히 변화되는 게 그래프로 보이죠. 그리고 다시 채식 위주 식단으로 바꿨더니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죠. 즉 말해서 이 식단은 48시간 식단을 바꿨더니 48시간 이내에 장내 미생물 조성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단으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미생물들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피딩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번성하고 어떤 세균이 자라게 하는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유산균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내 장 속에 어떤 세균을 키우고 싶었냐는 내가 먹는 음식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이언스지에 2017년도 사이언스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고서인데요.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수렵 채집 형태로 살아가는
종족인데요. 하자 종족, 하드자 또는 뭐 하자 종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수렵 채집을 하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겠죠. 여름철에 나는 그 음식, 봄에는 봄에 나는 음식, 가을에는 가을 음식, 겨울에는 겨울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사실 제철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철 음식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고 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몸에 좋은 숏체인 단세지방산을 생성을 하는 생성이 되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그 건강한 상태, 요거는 건강한 상태, 즉 유바이오시스 상태, 요거는 질병 상태, 요거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병 상태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항생제라고 그랬죠. 이런 항생제들은 이런 건강한 상태의 장내 생태계를 점점점 악화시켜서 디스바이오시스 생태계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음식들이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바꾸게 되면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건강 상태로 바뀌려고 되는데 이것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또 노력도 하고 또 숙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숙면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 시계 생체 시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장관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병 상태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이섬유는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장내에 이런 유바이오시스 상태, 즉 좋은 세균들, 장내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다양성이 있는 이런 생태계에서는 발효를 통해서 이런 단세지방산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약에 항생제를 써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 이 단세지방산 생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단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단 3일만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숏체인 패티 애시드, 즉 단세지방산이 4배로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런 숏체인 패티 애시드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래서 장벽 누수를 막아줘서 독소나 세균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줘서 전신질환, 전신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장벽을 강화해주고 또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 T림프구를 조절을 해서 면역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포만감도 느끼게 해줘서 많은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도 만들어서 비만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장내 환경을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로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국소적으로 위장관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을 겪게 되고 이게 오래되게 되면 앞서 말한 그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만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골에서 빠져서 더 이상 이 다른 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질병 상태, 디스바이오시스에서 건강한 상태, 유바이오시스로 바꿔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여기에 관련된 동물 실험, 또 그 관찰 연구, 그리고 무작위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이 디스바이오시스
바이오시스 상태에서 유바이오시스로 도움을 주는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에 앞서 말했듯이 증상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한다, 변비가 있다, 항문이 가렵다, 두통이 있다, 더부룩하다, 뭐 이런 다양한 증상, 근육이 아프다, 그렇다면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장 관련된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장과 전혀 관계없는 전신 증상으로서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확인하고 싶다 한다면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혈액 내에 펩시노겐, 위산과 관련된 펩시노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대변에서 나오는 염증이 많으면 나오는 물질인데요. 이 칼프로텍틴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내 염증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장내 생태계를 그러면 진짜 내 장내 생태계는 어떻느냐 이거를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내에 뭐 곰팡이가 많이 과잉 증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균이 과잉 증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칼프로텍틴 검사를 잠시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 대장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호중구가 이렇게 대장 내로 들어와서 이 염증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중구가 그런 과정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시키게 되죠. 그럼 대장 내에 염증이 많으면, 즉 염증이 많아서 호중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칼프로텍틴을 많이 형성하게 되고 이 칼프로텍틴은 대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대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변으로 나와 있는 칼프로텍틴을 대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인스턴트 위주의 식품을 하고 생활 상태도 많이 안 좋죠. 습관도. 그러다 보니까 장이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칼프로텍틴 수치는 50 이하가 정상인데 무려 113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염증성 대장 질환이 있는 거죠. 크론병이든 배양성 대장염이든 이런 크론병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대장에 염증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펩시노겐 검사를 통해서 70은 넘어야 되는데 70 이하면 위산 분비와 관련해서 단백질 소화에 문제가 있다. 50 이하면 좀 중등도의 문제가 있다. 30 이하면 아주 심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위의 소화 능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변의 형태를 우리가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대변의 양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변의 색깔 그리고 밑에 대변의 모양을 평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선생님 저는 녹색변을 이렇게 보는데 괜찮으냐고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녹색변을 본다는 것은 설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즙이 배출된 상태에서 소장에서 설사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대장으로 넘어가서 변을 보게 되니까 이 변이 담즙이 변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담즙 배출로 인해서 빠르게 설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염려할 증상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뭐 설사를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시간 나시면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대변의 양상도 색깔 또 이런 그 모양 형태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우리의 장 건강을 평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바로 NGS 검사인데요. 장내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검사인데 이제 장내의 생태계가 어떻는지를 이제 점수화할 수 있는데 100점 만점에 이분은 그 44점을 받았네요. 점수가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30대 건강한 우리 한국인 평균이 85점인데 이 환자분은 44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요 미생물을 분석해 봤더니 병원성 미생물이 31%로 증가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암과 관련되어 있는 세균들이 검출이 되고, 그리고 단세지방산이나 우리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나오는 이런 그 프리보텔라 같은 세균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장내 생태계를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봤더니 이분은 염증 지수가 그 100점 만점에 17점, 낮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17점,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염증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고, 심혈관 질환은 17점,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간 질환은 45점,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15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 질환은, 그러니까 대장염이나 크론병이나 뭐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도 17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장내 생태계를 검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장내 세균의 다양성 지수를 봤더니 100점 만점에 17점. 왜냐하면 한국인 평균이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이 약 216종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균의 종이. 근데 이분은 81종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135종이나 적은 형태로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상주균은 어떤 게 있고 유해균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혈액형도 ABO,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이 있듯이 우리의 장도 혈액형이 장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PBO, ABO가 아니라 PBO인데, 이 PBO가 뭐냐면 P형은 수립 체집형, B형은 서구화에 대한 식단을 먹는 형, O형은 아웃라이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병이 있는 형.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O 타입의 세균 유형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가, 나는 서구형 식단에 맞는 B형인가, 아니면 나는 P형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도상에서 이 녹색에 있는 이 본토에 있는지, 본토에서도 이 서구형 식단 쪽으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P형 쪽으로 수립 체집형 쪽으로 가까운지, 아니면 아예 본토에서 벗어나서 있는 이 O형에 가까운지, 이렇게 O형에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이 많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검사들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염색해서 본 그림인데요. 좌측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보이고, 그 가운데는 점막이 있습니다. 이 점막 아래에 이제 장세포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즉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확보되고 있고,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점막도 건강하고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장세포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 상태가 불균형이 이루게 되고 단세지방산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게 되면, 먹이가 없게 되면 이런 점막을 먹어치우면서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되고, 또 장세포 벽이 이제 누수가 생겨서 이 장세포 사이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또는 세균들이 침투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때까지 이제 문제점을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다양한 증상들, 장과 관련된 특이 증상 또는 장과 관련이 없는 비특이 증상들이 있을 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의심하셔야 된다. 이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주 무수히 다양한 질병들과 관련이 있더라. 그런 질병의 리스크가 높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장관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장관 해독은 5R. 첫 번째 R은 remove,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 R은 replace, 대체시켜주는 거고요. 세 번째 R은 reinoculation, 새로운 유산균을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집어넣어주는 거고요. 네 번째 R은 복구라는 리페어, 즉 이미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장세포가 손상이 오잖아요. 이런 손상된 장세포를 복구시켜주는 거, 리페어라는 R. 그리고 이런 복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또다시 디스바이오시스, 유바이오시스에서 또다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바이오시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밸런스가 중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무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는 식습관, 우리가 앞서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것처럼 합자 그 종족들에서의 식습관에서 알다시피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장내 미생물을 키울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음식들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미생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글루텐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항생제나 또는 엔세이드 진통소염제 또는 제산제 이런 것들을 이런 약물로부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은 누구한테는 좋은 음식이 또 누구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불편해. 그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가렵고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그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아침에 되면 일어나는 게 힘들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음식은 절대로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증상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거, 그런 음식들을 제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칼프로텍틴 검사나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장에 세균이 과잉정식되어 있고 또는 곰팡이가 과잉정식되어 있다. 이럴 때에는 이제 노르믹스카는 이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이거는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장에서만 작용을 하는데 과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건 다른 문제 없어.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장내 세균 불균형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상, 설사가 주도적인 행위가 있을 거고 변비가 주도적인 행위가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민해지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디스바이오시스가 가지고 있더라. 이럴 때 이 항생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에 의존하다가 보면 그럼 또 다시 나빠지면 또 약을 먹을 겁니까? 약을 먹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 약을 써서 우선 도움을 받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곰팡이가 소장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이럴 경우 니스타틴 시럽, 항진균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증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 주된 것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R은 뭐냐면 replace인데요. 자, 소화효소에는 신선한 야채에 소화효소가 많습니다. 데친 것보다는 특히 소화효소가 많은 게 어떤 음식이냐면 그 키위, 그다음에 파인애플, 그다음에 무 그리고 배, 이런 것들에 소화효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이왕이 날것으로 먹는 게 좋겠죠. 열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런 소화효소를 한다거나 또는 발효식품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스트비 이런 맥주 효모 그리고 또 이제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이제 담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담즙 제제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담즙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는 레시틴 인지질, 레시틴 제제도 좋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췌장 효소 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이거는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췌장 효소 제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그다음에 이제 미백을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담즙 배출을 촉진시키고
위소화를 돕는 이런 유기산, 발효 사과식초, 천연 발효 사과식초 또는 콤부차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스 대체시켜 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리무브와 리플레이스는 동시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리이노큘레이션인데 이제 그동안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울 때 이제 1세대는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 심바이오틱스, 뭐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뭐 알으라고 이 개념이 맞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분류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정보를 드리는 건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유산균을 말하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죠. 심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함께 있는 거.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뭐냐? 앞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상재균들이 있고 상재균들이 유해균들 말고 상재균들이 있으면 얘들이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어주면 뭐를 만든다 그랬죠? 숏체인 패티 애시드, 단세지방산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장 건강과 우리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러면 단세지방산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은 단세지방산을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줘버리자 라는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맥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맥은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장내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액세시블, 이용할 수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줄인 말인데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거 다 똑같고요. 미생물이 소화할 수 있는 것 뭐 있거나 뭐 또 다 없거나 다 그런 거. 주 성분이 올리고당, 폴리세카라이드, 프리바이오틱스는 뭐 올리고당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막 맥이 좋다라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맥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개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산균에 들어있는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사실 유산균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들어있죠. 과거에 우리 FOS라고 프락토 올리고당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유산균이 먹이죠. 그런데 우리 장내에는 유산균만 사는 게 아니라 주로 훨씬 더 많은 거는 주요 장내 상주균들은 다른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만드는 상주균들은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걔들의 먹이도 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주요 상주균이 먹이를 줘서 걔들이 더 많은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다양한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요, 그 뉴트릴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파이브 파우더는 거의 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성 성분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고요. 이눌린은 그 올리고당이 아니거든요. 올리고당을 포함한 아주 거대한 분자를 통틀어서 이눌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하금. 그래서 혹시나 맥이라는 막 그런 용어를 듣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냥 맥이다. 맥이 준하는 거다. 우리도 이것도 유산균의 먹이가 아니라 주요 상주균의 먹이다라는 개념에서 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 피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뭐 현미기리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 뭐 밀 식이섬유, 크림베리, 블루베리 뭐 엄청난 식이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그 유산균만 먹이가 아니라는 거죠. 주요 장내 세균, 우리 장 속에 상재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재균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맥 혹시나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또는 맥 이런 용어를 듣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는 어차피 맥을 먹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애시당초 뭐 아싸리 처음부터 숏체인 페이드 애시드를 주자. 저 이런 개념은 저는 좀 반대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리페어, 이거는 회복, 복구라는 건데요. 이런 손상된 장세포,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장은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글루타민인데요. 글루타민. 그래서 글루타민도 단백 조절을 먹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특히 이제 장기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 이제 단백질 먹게 되면 오히려 부패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리무버 단계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전제를 두고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연, 징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에도 중요하고 이러한 장세포를 복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이 징크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 캡슐, 한 번 먹을 때 한 캡슐씩 하루 3번이면 아주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량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포 복구에 있어서 우리가 세포막을 이루는데 건강한 세포막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염 영양소나 그 장내 염증도 또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럴 때 이제 GLA를 적절히 잘 쓴다면 또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6임에도 불구하고 항염 영양소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오메가6지만 이렇게 저희 GLA와 같은 오메가6는 굉장히 우리 염증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이 SHN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는 콜라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SHN에는 콜라겐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라겐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글리신이긴 한데 이 속에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세포를 복구하는데 글루타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루타민이 이 콜라겐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SHN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구 과정에 있어서 활성산소도 생기고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항, 커큐민이 또 그런 항산화, 항염 이런 작용을 하면서 또 장세포의 복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강황 밥을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어라. 2인분 기준으로 한 2분의 1티스푼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강황 정말 좋죠. 밥을 먹으면서 강황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이 해조류, 해산물들이 있고요. 해산물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드시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CIVO가 있는 상태에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리무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킨 브레스트 이런 거, 닭가슴살 이런 거 유기농으로 재배된 이런 것들 글루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도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레드밋은 워낙에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아예 소개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킨 브레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은 이제 후라이가 되어 있는데 이 후라이보다는 당연히 삶아서 먹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견과류. 근데 이 견과류도 이렇게 큰 통에 들어있는 견과류 말고 이렇게 낮게 포장으로 된 소포장으로 된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큰 포장으로 된 데는 소디움 설파이트, 즉 아황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황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부제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장의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고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같은 거 맞으면 먹고 안 맞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녹색잎 채소, 그리고 양배추에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콩이 본인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밸런스. 자, 이렇게 장 해독 과정에서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내한테서 부족한 소화 요소를 채우고 소화에 돕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고 그리고 새로운 장내 그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산균도 먹고 또 다양한 상주균들의 먹이인 그 프리바이오틱스 사실은 이제 맥이라고 식이섬유를 먹어서 번성시키고 그리고 손상된 장내 세포를 복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먹고 또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관 해독이 끝났습니다. 그럴 때 이걸 그냥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거나 또 하면 회복이 안 되지겠죠. 이걸 꾸준하게 그 균형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는 여기 사이코 뉴로 앤드 이뮤놀로지라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활성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면역의 70%가 어디 있습니까? 장에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나빠진다고 해야겠죠.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또 장에서도 끊임없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완화시키는데 좀 둬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고 매번 건강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수면 너무 중요합니다. 수면 왜 이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와 연결을 하는데 이 시상하부가 어떤 중추냐면 체온을 조절하고는 중추고요. 배고픔을 조절하는 중추고 모성,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도록 가주는데도 관여하고 자식은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데도 관여하고 갈증을 느끼는 중추고 수면을 관여하는 중추고 일주기, 썰케에 대한 리듬을 관장하는 중추이기도 한데 이게 빛이 있을 때는 빛을 보고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대 근무자들이 절대로 장이 멀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 빛을 보면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눈을 감고 자야죠. 근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이게 뒤바뀐 분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주기가 깨지게 되면 수면도 깨지게 되고요. 갈증 신호도 깨지게 되고 양육과 애착 관계도 다 깨지고 배고픔도 엉망진창에 대해서 막 야식 먹고 폭식하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도 망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기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낮에는 빛 보시고 밤에는 눈 감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뭐 어떤 거에도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 건강에 대한 장관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장 정말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2세기 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체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볼 텐데요. 간해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런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뜨려서 그런 노력을 할 때 저에게는 그게 밥이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